한동안 뜸했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주변의 모든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벗들에게서 멀어지고 가족과도 거리를 두며 한때 정을 나누던 이들 앞에서도 굳게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닫고 좁은 세계로 한없이 숨어들고 싶은 때가 있으니까요. 연문도 모른 채 세상과의 교류를 거부하게 되고 이를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는 적신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내면의 심오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일찍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의식이 진일보하는 특정 단계는 따뜻한 치유의 형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깊은 철회와 고립, 그리고 과거의 세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는 낯선 감각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낸 이들은 어쩌면 이번 생에 주어진 개성화라는 위대한 여정을 향해 묵묵히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들을 섣불리 재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침잠을 택한 이들, 바로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의 심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는 각성의 문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마치 삶의 수면을 스치는 잔잔한 바람처럼 그 순간은 너무도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주변의 익숙한 얼굴들, 판에 박힌 대화, 체화된 역할들을 직시하고는 섬뜩할 정도의 이질감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타인의 시선 속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평소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아는 이미 너무 아득히 물러나 버려서 스스로의 진실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언어를 빌리자면 세상이 흔히 규정하듯 일시적인 우울감이나 냉정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과 융화, 사회적 인정을 위해 쓰던 페르소나가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져 진짜 자아를 집어삼켰다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내면에서 움트는 생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갇힌 박제된 모형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관계와 사회적 울타리는 무언의 계약처럼 작동해왔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흔들림 없어야 하며 늘 미등직해야 한다는 압박. 공고한 질서를 깨지 않는 착실한 경청자라는 역할 말입니다. 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할수록 세상은 그를 환대했고 더 많이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무대 밖으로 내려왔을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느끼는 감각은 철저히 마비되고 맙니다. 융은 이 지독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습니다. 가면이란 실제의 나는 아니지만 자신과 타인 모두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껍데기이다. 타인이 빚어낸 환영 속에서 너무 오래 숨쉬어 왔기에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리 없이 변모해온 내면의 가치관으로 사고하지도 못합니다. 그가 이토록 지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 틈에 섞여 있으려면 과거의 낡은 자아를 끊임없이 연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리적 각성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융은 가장 깊은 영혼의 변곡점은 결코 요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투명한 자각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얄팍한 평온을 유지하려 자신의 본질을 희생해야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깎여나가는 것은 우정도 사랑도 아닌 바로 존재의 감각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다름 아닌 이번 생을 관통하는 고유한 정체성 말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인 윌리엄은 제게 한 모임이 끝난 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떠올릴 때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예전처럼 굴러가게 하려고 매번 똑같은 낡은 배역을 덮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직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당연시되던 술자리를 거절하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발길을 줄였으며 이따금 그들을 대면할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더는 과거처럼 착한 경청자나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조용한 거리두기가 무리 내에 오랜 세월 뿌리내린 암묵적인 서열과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몇몇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깊은 침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들을 누군가를 벌주려는 의도나 얄팍한 자존심 싸움으로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방어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거짓된 페르소나와 내면의 자아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고통을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이유는 남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맞지도 않는 허울을 억지로 꿰어입고 스스로를 난도질하는 짓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 불이 켜지면 모두가 안다고 믿었던 내 모습이 그저 세상에 끼워 맞추기 위해 조립된 환영이었음을 직시하는 그 진실의 빛 앞에서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 허울의 수명이 마침내 다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랑받게 해주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나답게 살아갈 숨통을 옥죄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영혼 깊은 곳에 어느 음어리가 건드려진 듯한 묘한 울림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갈 때보다 곱절은 텅 비어버린 듯한 탈진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배역을 소화해낼수록 정작 내면은 밑빠진 독처럼 공허해져 가던 날들이 있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삶의 어느 부분에서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남의 비위를 맞추며 웅크리고 있는가? 당장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조급하게 잘라내거나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지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낯선 감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진짜 당신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런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댓글로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면의 가면을 마주했다는 훌륭한 자기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문득 어떤 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면 부디 조금 더 따뜻하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가운 거리감 혹은 뻣뻣한 태도 뒤에 숨겨진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해 피가 통하지 않는 무거운 가면을 뒤집어 쓴 채 버텨내야 했던 처절하고 긴 인고의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칼 융의 렌즈를 통해 그 깊은 무의식의 숲을 더 환히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방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 것은 그저 개성화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합니다. 한 남자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못할 때 뒤이어 찾아오는 것은 요란한 다툼이나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제가 될 때까지 타들어가는 뼛속 깊은 번아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누군가를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타인 앞에 설 때마다 이미 메말라버린 생명력을 또다시 갉아먹혀야 함을 깨달았기에 그는 조용히 관계에서 물러섭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무의식적인 에너지 교환 구조 속에서 자신이 철저히 소모되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칼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관계는 개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분배하며 재배치합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상태라면 이 에너지는 상호 교환되며 순환하겠지만 존재에 대한 인정과 깊은 공감, 그리고 연대라는 형태로 서로 오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억압과 투사로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기형적인 착취 구조로 변질됩니다. 한쪽은 무한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에 매몰되고 다른 쪽은 페르소나 뒤에 숨어
무감각하게 받는 것에만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은 일방적인 에너지 경제의 실체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결정적 순간마다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구원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칠흑 같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끝없이 반복되는 하소연을 묵묵히 품어내며 길을 일러주었고 무너져 내리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타인의 성취를 마치 내 영혼의 기쁨인 양 환대했습니다. 그 어떤 대가나 조건도 바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내어주는 것만이 이 세상과 연결의 끈을 유지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맹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의 시각에서 이는 리비도, 즉 정신 에너지의 극단적인 외부 편향 상태입니다. 특정한 사회적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바깥으로만 쏟아붓는 모습이죠. 이는 존재 자체의 고유성이 아니라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 도구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서글픈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융이 심층 분석을 통해 예리하게 포착해낸 인간의 심리적 패턴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상태. 정작 제 내면의 깊은 상흔은 철저히 외면한 채 남을 위한 구명조끼를 자처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의식적 굴레 속에서 베클이란 내면의 자유에서 우러나온 온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유용해야만, 누군가를 구원해야만 비로소 이 관계 속에 머물 자격이 주어진다는 억압된 그림자의 발현일 뿐입니다. 이 맹목적인 원형과의 동일시는 단단한 유대를 갈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대칭적 관계마저 기꺼이 감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계적인 반응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과 관계를 고요히 응시하는 각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본 순간 무의식 속에 가려져 있던 폭력적인 패턴들이 적나라하게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결핍이 생길 때만 그를 찾았고 정작 그의 영혼이 파편화되어 무너질 때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타인이 쏟아내는 혼돈뿐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으려 할 때마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표면적인 위로조차 없이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그들을 보며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맺어온 대부분의 관계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아니라 단지 그의 기능과 유용성만이 가치를 지니는 무의식적 거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 즉 페르소나에 완전히 먹혀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생명력 넘치는 연결고리를 상실하게 되며 그때 찾아오는 번아웃은 단순한 육체의 피로가 아닌 지독한 영혼의 굶주림이라고 말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이신 헨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주변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찾는 피난처였습니다. 업무의 중압감에 짓눌린 동료는 그를 카페로 끌고 가 감정을 쏟아냈고 연인과 다툰 친구들은 깊은 밤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투척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족들조차 헨리라면 무조건 이해하고 품어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투사를 던졌습니다. 그는 타인의 모든 어둠을 경청하고 기억하며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어느새 그의 일상은 타인의 감정적 파동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림자 같은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사르르듯 고된 일과를 마친 어느 날 밤 그는 단 몇 분만이라도 누군가 자신의 위태로운 마음을 들어주길 바라며 친구들이 모인 단체방에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구조 신호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0분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는 다시 누군가의 사사로운 불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차갑게 빛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헨리는 불현듯 뼈저린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대한 관계망 속에서 자신은 숨쉬고 상처받는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타인의 불쾌한 감정을 쏟아버리기 좋은 안전한 쓰레기통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이 잔혹한 자각이 비로소 그의 폭주하던 헌신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습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고 타인의 결핍을 채우려 구원자처럼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패턴을 고집한다면 빼앗기는 것은 얄팍한 체력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영혼과 내면 세계 전체가 될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정의 착취 대상이자 무보수 심리 치료사라는 가짜 페르소나를 벗어던지자 사람들의 억압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는 대신 격렬하게 분노하며 그를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하기 시작했죠. 그가 변했다며 손가락질한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진실한 유대가 아니라 언제든 빼먹기 좋았던 편리한 에너지 공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배신의 순간이 의미 말한 참된 관계의 본질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진짜 연대는 건강한 경계선이 생겨난다고 무너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멈춘다고 흔적 없이 증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유용성과 병적인 의존에 기생하던 관계만이 그 착취적 거래가 끝날 때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이 내면의 각성은 살갗을 찢는 듯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했던 이들이 정작 그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던 쓸모있는 기능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참담한 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짙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적 성숙이 싹틉니다. 영혼을 파먹는 구조로부터 리비도를 거두어들이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성화 과정의 필수 조건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칼융은 말했습니다. 뿌리가 저 아래 어두운 지옥의 밑바닥까지 닿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나무도 천상을 향해 가지를 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관계의 언저리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과도하게 내어주었다는 가장 추악한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에만 우리는 왜곡된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병적인 에너지 착취를 스스로 허용했던 낡고 유약한 자아의 껍질도 벗어던질 수 있죠. 타인이 오직 나의 유용성과 껍데기뿐인 역할을 위해 내 곁에 머문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의 끝에는 대중의 기대에 철저히 종속되어 스스로의 영혼을 담보로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섬뜩한 진리 또한 깨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마침내 외부의 그릇된 인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존재 가치는 철저히 타인의 시선이라는 왜곡된 거울에 매여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단어 하나,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삶의 중대한 갈림길마다 그는 늘 침묵 속에 도사린 강박적인 질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는 영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찬사가 필요했고 자신이 옳다는 환상을 유지하려 타인의 박수갈채에 목을 맸습니다. 타인의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비치지 못하면 나라는 인간은 무의미하게 소멸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무마하려 끊임없이 세상의 승인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최근 알게 된 지인 토마스는 어린 시절 계모 밑에서 자라며 늘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생존해야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철저히 그녀의 욕구에 맞춰야 했죠. 자신의 행동이 그녀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타인의 미세한 표정과 목소리 톤을 읽어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했습니다. 그 가혹한 시간들은 그에게 하나의 무의식적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정답을 연기할 때만 증명된다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낡은 생존 방식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 채 그를 지배했습니다. 토마스는 상황이 조금만 모호해져도 심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혹시라도 자신이 말실수를 한 건 아닌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기대에 못 미친 건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인정이 멈추거나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 그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극심한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철저히 외부의 잣대에 의해 구축된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 맞게 살고 있다고 증명해줄 외부의 시선이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던 그 거짓된 방어 기제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벽에 금이 가듯 서서히, 때로는 회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한 순간 모든 환상이 부서지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스스로에게 철저한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한 세상 어떤 환호와 인정으로도 내면의 깊은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마침내 직시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맞춰주려 애썼던 이들은 여전히 그를 비난했고 온몸을 바쳐 희생했던 사람들은 결국 곁을 떠났다는 것을요.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헌신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란 언제나 조건부이며 순식간에 거두어질 수 있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난제의 핵심이다. 세상에 자신으로 존재할 허락을 구하는 국어를 멈출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자기가치의 근원에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각성 이후 그는 변명하기를 그만두었고 자신의 변화를 정당화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왜 자신이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예전처럼 왜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지, 타인을 설득하는 무의미한 감정노동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아끼는 존재는 침묵 속에서도 그의 새로운 경계를 존중하지만 오직 그가 내어주던 쓸모에만 집착하던 이들은 그 어떤 진심 어린 호소에도 귀를 닫을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단단한 자기 인식 위에 선 그는 더 이상 얄팍한 관계에 목말라 하지 않았고 고독을 두려워하지도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내면의 평화를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버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란 애초에 자신이 머물러야 할 진짜 자리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억눌러온 무의식의 그림자를 마주하셨습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혹한 정답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느라 영혼이 처참히 소진되었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본연의 자아와 가치로 돌아가려 애쓰는 과정에서 심하게 비틀거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이 영상 아래 당신만의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당장 입 밖으로 뱉어내고 싶은 그 어떤 속마음이어도 좋습니다. 그저 1이라는 숫자 하나를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작은 용기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개성화의 여정을 걷는 수많은 남성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연대의 신호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우리가 반드시 조명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자아의 무한한 확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한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얄팍한 승인과 허락에 목매지 않을 때 타인에게 오해받는 것에 대한 공포 역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독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죠. 그것은 더 이상 쓰라린 소외의 형벌이 아니라 억압되었던 자신의 가장 깊고 고요한 욕망들과 오롯이 마주하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스러운 신전이 됩니다. 이 결정적 순간부터 자아는 다음 단계의 심리적 변형을 맞이합니다. 모든 관계의 끈을 단호히 끊어내기로 결단한 이들은 극도로 주도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고립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그는 기만적인 연결고리에 묶이느니 차라리 철저한 고독을 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결정적 분기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세상에서 몸을 숨긴 자들과 삶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인간을 명확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뼈가 시리도록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올지라도
혼자가 되는 편이 자신의 온전한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고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질식할 듯한 관계 속에 방치되는 것보다 훨씬 숨쉬기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코 세상에 대한 적대적 배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단 무의식의 맹목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흘러가던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단호하게 거두어들이는 경이로운 의식입니다. 오직 집단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환영받느냐로만 존재 가치를 재단하던 세상으로부터 철수하여 마침내 참된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위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에 몸서리치는 이유는 그저 혼자 남겨지는 껍데기뿐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채우던 타인의 소음이 모두 멎었을 때, 평생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낯설고 두려운 내면 세계와 강제로 독대해야만 하는 끔찍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서늘하고 불편한 직면을 피하고자 영혼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인연이나 껍데기뿐인 얄팍한 관계조차 병적으로 부여잡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텅 빈 줄로만 알았던 침묵 속에 사실은 명징한 진실과 뚜렷한 내면의 목소리가 충만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그 정막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발버둥치는 동안 수십 년간 매정하게 밀어냈던 바로 그 진정한 자아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에 대해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깨어있는 고독 속에서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된 형태의 내적 교류, 즉 자기 자신과의 치열하고도 고요한 대화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제 이웃 에다는 철저히 홀로 지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가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삶의 진정한 정수를 완벽하게 음미할 줄 아는 현자 같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눈을 떠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기대어 사색에 잠깁니다. 오후가 되면 인적이 드문 동네를 홀로 거닐다가 어둠이 내리기 전에 둥지로 돌아오죠. 이웃들의 숱한 교류 제안에도 그는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선을 지킵니다. 언젠가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었을 때 에다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눈도장을 찍기 위해 온갖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떠들었지만 얄팍한 연결고리가 늘어날수록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감은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말입니다. 단절된 닫힌 공간에서 온전히 홀로 숨쉬는 지금. 그 짙은 침묵 덕분에 비로소 억눌렸던 자신의 파동을 방해 없이 선명하게 감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투명하고 온전한 고립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마음에 들려 거짓된 페르소나를 연기하거나 거슬리는 마찰을 피하려 괜찮은 척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순수한 본연의 자아와 재회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대리석처럼 받들며 사느라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진짜 내면의 비명을 듣기 시작했고, 깊은 무의식의 창고에 유보해 두었던 본연의 가치와 찬란한 꿈들을 마침내 조심스레 어루만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영적 연결망이 완벽히 복구되자 과거의 거짓된 관계들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숨통을 조이는 맹독성 공간에서 강제로 헐떡여야 하는 끔찍한 질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한히 확장된 그의 거대한 영혼을 담아내기에 기존의 낡은 세계는 너무도 비좁고 초라한 감옥이 되어버린 탓이죠. 대중은 이러한 개성화의 심오한 성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를 고립된 외톨이나 정서적 결핍을 겪는 우울증 환자로 쉽게 낙인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스스로의 무의식을 재조정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봉합하며 자신의 온전한 영혼과 가장 견고한 근원적 유대감을 치열하게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단단한 관계입니다. 융이 말하는 고독은 자립심을 길러주며 자기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나아가 단절의 고통인 외로움과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홀로 있음은 곧 주체적인 힘입니다. 이 경계가 선명해지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만남은 멈추고 진실로 마음이 닿는 인연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인을 외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과 주파수가 맞는 이들과 깊게 교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치관과 내면의 깊이가 통하는 만남 말입니다. 곁에 두는 사람은 아주 적어지겠지만 진실에 뿌리를 둔 그 관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집니다. 얄팍한 필요나 의존이 아닌 존중과 동반 성장을 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소수의 연대는 수백 개의 가벼운 인연을 합친 것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단순히 고요함을 즐기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후로는 예전처럼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픈 다음 심리적 화두입니다. 5번째, 그는 가장 깊이 믿었던 이들에게서 배신을 겪었습니다. 이 깊고 아름다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면 가장 깊고 고요한 상처를 들여다볼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 잔잔하고 굳건한 믿음이 싹틀 때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라 차마 이름 붙이기조차 힘든 생생한 삶의 궤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강한 척하거나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이 느릿한 시공간 안에서만 남성들의 무의식 깊이 은폐된 치명적인 상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을 쏟아내며 온전히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안겨준 배신의 고통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일조차 금기시되기에 이는 몹시 짙은 남정성의 상흔이기도 합니다. 배신은 그가 잔뜩 경계하며 무장했을 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맨 얼굴을 드러낸 바로 그 찰나에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한 믿음을 내어주고 이 결속은 영원히 안전할 거라 굳게 믿었던 순간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뼈아픈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름 모를 타임이나 적대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끔찍이 아끼던 사람, 언제나 내 편일 거라 확신했던 존재,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지켜내려 했던 사람의 칼날입니다. 현실에서 배신은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오랜 벗이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을 팔아넘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내어준 반려자가 차갑게 돌아서거나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족이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굳게 믿었던 멘토가 의리 대신 얄팍한 계산을 택하기도 하죠. 사연의 껍데기가 어떠하든 마음에 남는 융단 폭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이조차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상처를 넘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무의식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게 인연을 맺지 않습니다. 관성처럼 마음을 주지도 과거처럼 모두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도 않게 됩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주려 했던 이에게 등을 찔려본 뒤로는 평범한 경계심 따위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상흔의 자리에는 타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하고 짙은 선별력이 자리 잡습니다. 아무나 곁에 두지 않고 타인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며 세상에 흔한 의리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조절되는 모든 체계에 내재된 필연적인 양극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 모순들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품어내는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 역시 논리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끔찍한 모순을 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깊이 이어지기를 갈망하면서도
두 번 다시 과거에 순진했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뼈아픈 역설을 도려내지 않고 묵묵히 품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의식이 성숙해지고 의식이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이 혹독한 그림자를 지나온 남성은 더 이상 관계에 목매지 않습니다. 신뢰란 결코 값싼 호의가 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잘못된 믿음이 치러야 할 대가가 내면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는지 이미 온몸으로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거두어들이고 단단한 경계를 세워 거리를 두는 것은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산조각난 자신의 조각들 중 남은 자아의 고갱이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회피가 아닌 심연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자아 보존의 본능인 셈이죠. 제가 심리 상담 중 만났던 루카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에게는 수년을 함께한 막역한 버시자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업무를 기꺼이 맡길 정도로 그를 깊이 신뢰했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내면의 가장 깊은 불안마저 스스럼 없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 관계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완벽한 안식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이 거센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루카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벗은 이미 혼자 빠져나갈 은밀한 탈출구를 파두었고 모든 파멸의 짐을 루카스에게 떠안기려 했던 겁니다. 심지어 루카스가 온전히 믿고 내어준 그 비밀들마저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버렸죠. 루카스의 영혼을 찢어놓은 것은 그깟 금전적 손실이나 사업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패가 되어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려버렸다는 서늘한 자각이었습니다. 그 폭풍우가 지나간 후 루카스는 도끼를 품거나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뼛속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건네기 전 반드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었고 두 번 다시 맹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그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싼 이 낯선 경계심은 인간에 대한 환멸이 아니라 너무나 깊이 신뢰했던 자아에 대해 스스로가 지불해야 했던 혹독한 영수증이라는 것을요.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배신의 고통과 그 뒤에 찾아오는 처절한 고립은 결코 파멸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의 의미를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깊고 거대한 내면적 연금술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관계의 뼈대를 새롭게 조립하고 헛된 투사나 환상을 걷어낸 채 훨씬 더 진실하고 단단해진 자아, 즉 개성화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두. 그는 이제 깊디 깊은 개성화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당사자나 밖에서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버거운 서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낼 때 그의 무의식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작용은 결코 단순한 현실 도피나 패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반대의 방향, 즉 근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숭고한 회귀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이미 흘러간 과거의 시간이나 무지했던 옛 자아로 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억압된 기대, 사회가 부여한 페르소나, 그리고 무의식적인 타협에 짓눌려 살아온 수많은 세월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가장 깊은 심연으로의 귀환입니다. 분석심리학자 칼 융의 시선으로 볼 때 이는 한 인간이 이른바 개성화라는 심오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찰나입니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란 결코 흔한 오해처럼 남보다 우월해지거나 세상을 등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는 지독히도 고독하고 뼈아픈 통과의례에 가깝죠. 세상이 강요한 낡은 배역에서 벗어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온전한 본연의 모습으로
천천히 피어나는 과정입니다. 일찍이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개성화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자신의 내부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하지만 그 진정한 합일에 이르기 앞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세계로 쏟아붓던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여야만 합니다. 나의 참된 본성과 어긋나는 무의미한 관계와 역할, 그리고 낡은 삶의 굴레로부터 말입니다. 무의식의 더 깊은 층위에서 들여다보면 이러한 개성화의 여정은 융심리학이 말하는 은둔자 원형과 선명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혐오해서 도망친 패배자가 아니라 억눌린 내면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기 위해 세상과 의식적인 거리를 두는 구도자의 모습이죠. 이 은둔자는 결코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눈부신 조명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내면 깊은 곳에 등불을 밝히고자 잠시 소란스러운 군중 속을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개성화의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이에게 고독이란 의식이 온전히 연걸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공간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집단 무의식에 휘둘리던 자동 반사적인 삶을 멈추고 온전한 자신의 감각으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의 깊이를 띤 채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아득한 침묵이 베르는 주체적이고 단단한 삶의 태도를 쥐고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지독한 고요 속에서 한 인간은 과연 어떤 심연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는 지난날 철저히 외면당했던 자신의 파편들을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분노, 꾹꾹 눌러담았던 뼈저린 피로, 그리고 이미 변해버렸으나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가치관들까지 말입니다. 융은 이를 두고 그림자와의 직면이라 명명했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거부당하고 내쳐져 의식의 수면 아래로 쫓겨나야만 했던 우리 안에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마주하는 곳이죠. 한번 이 짙은 그림자와 눈을 맞추고 나면 그는 결코 과거의 거짓된 삶으로 해귀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각성하여 활짝 열린 의식의 문은 두 번 다시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성화는 단순히 사람을 더 성공하게 만들거나 거창하게 포장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뼈저리게 솔직한 존재로 빚어냅니다. 침묵은 길어지나 내뱉는 한마디의 무게는 묵직해지고 인간관계는 좁아지나 남은 인연들은 더 이상 그의 본성을 갉아먹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이해받는 일은 줄어들지만 애태워 증명하지 않아도 오롯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융이 묵직하게 일갈했듯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낡은 세계의 끈을 과감히 잘라낸 이들이 치러야 할 이 위대한 특권의 청구서는 일시적인 단절감, 필연적인 상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짙은 이방인의 감각입니다. 이 개성화의 과정을 낡은 저택의 두꺼비 집을 전부 내려버린 캄캄한 밤에 비유해 볼까요? 수년 동안 타인의 발밑을 비춰주느라 극심한 과부하에 시달린 전력망을 완전히 식히기 위한 칠흑 같은 어둠. 그 정막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 깨닫게 됩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내면의 빈방들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덧대어둔 가벽은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태동하는 새로운 자아와 어울리지 않아 오래전 굳게 걸어잠근 문턱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칼륨은 찬란한 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내면의 짙은 어둠을 온전히 의식할 때 비로소 빛을 찾는다고 통찰했습니다. 이 고독한 소등의 시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들기 위해 화려한 쇼윈도를 가꾸는 삶을 포기합니다. 대신 남은 생애 동안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평온히 머물 수 있도록 자아의 밑동부터 묵묵히 허물고 다시 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 누군가 이 깊고 아득한 개성화의 터널에 진입했다면
그것은 결코 삶을 비관하여 도망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겉도는 거짓된 삶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저항입니다. 타인을 밀어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더는 자신의 고유한 진실을 기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독불장군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환상들을 걷어내고 가장 투명하고 밀도 있는 삶의 주춧돌을 새롭게 높이 위한 숭고한 몸부림입니다. 이 영혼의 겨울이 지나고 내면이 단단하게 무르익었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군중 속에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스위치를 꺼버린 이들의 숨겨진 심리입니다. 겉보기에만 서늘하고 매정해 보일 뿐 무의식의 층위를 꿰뚫어 본다면 타인을 향한 잔혹함과는 철저히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들의 닫힌 문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는 비겁한 도피가 아니라 잃어버린 참된 자아와 조우하기 위해 가장 깊숙한 내면으로 침잠하는 필연적인 회귀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지금 이 짙은 개성화의 숲을 걷고 있다면 한때 내 전부와 같았던 인연들을 불가피하게 떠나보내야만 했다면 결코 당신의 마음이 고장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매정해진 것도 궤도를 이탈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나긴 영혼의 잠에서 비로소 각성했을 뿐입니다. 영적인 각성은 언제나 참된 내면의 궤도와 어긋나는 허물들을 벗어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 혹독한 대가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뼈저린 고립과 오해, 가슴 먹먹한 상실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새로운 우주에 남게 될 진짜 인연들은 그 아픈 결단을 오롯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견고한 경계선을 존중하고 이 고독한 순례길이 지닌 숭고한 의미를 기꺼이 알아봐 줄 테니까요. 이를 비난하고 떠나가는 이들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이 위대한 도약의 길을 함께 걸을 운명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뼛속을 울리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요동치고 있다면 가만히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이것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내면의 눈부신 탈바꿈이라는 것을요. 나는 비로소 나를 선택한다. 나의 이 지난한 궤적을 긍정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일 때 내 앞에 놓인 고독한 길을 온전히 믿는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요란한 선언이 아닙니다. 마침내 나만의 진실을 껴안고 살아갈 채비를 마쳤음을 가장 깊은 무의식의 자아에게 건네는 단단한 서약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등을 떠밀며 지독히도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조차 말입니다.